자, 수원 토막 살인사건입니다. 단서, 혈액형이 A형이다. 그리고 목장갑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팔달산에서 지난 4일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죠. 그 토막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좀 아침 일찍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상반신 일부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쉽게 눈이 띄는 곳에다가 이제 시신 일부를 훼손한 채 버렸는데, 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일단 용의자를 추정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저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저와 같이 이제 여자이고 여자가 지금 작은 몸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성인인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감정의 그 폭발, 주로 토막살인을 하는 경우에 그 치정에 의한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성인의 경우에는. 따라서 그 주변에서 혹시 예를 들면 가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DNA를 특정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추정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작은 여자 사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아이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그 행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쎄요. 어떻게 본다면 그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사체의 어떤 장기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일정한 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상황이면 사실상 교수님 말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셨네요. 상당히 좁힌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장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가 없는 것 때문에 초기에 이제 장기 매매 당지의 소행이 장기 밀매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로 그 시체 자체에 대한 원한이나 이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장기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장기를 온전히 시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그것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꺼내야만이 이 장기가 상품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무차별적으로 장기가 그냥 떼져 있고 없어져 있고 훼손돼 있는 이런 상태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장기 매매나 인유 캡슐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죠. 장기 매매가 아닌 것 같은 게 장기 매매할 때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게 수요란 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수요가 많은 게 콩팥이잖아요. 그렇죠, 신장이죠. 근데 이제 콩팥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장기 매매를 목적으로 했으면 콩팥이 없어야 되는데 콩팥이 남아 있고 오히려 위같이 장기 매매에서 수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걸 보면 장기 매매의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인유 캡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째 상체가 살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 상체에 살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걸 봐서 인유 캡슐도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시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훼손을 해서 혈액과 또 속에 있는 내장들을 갖다가 처리하고 사실 내장들이 있는 상태로 놓으면은 또 굉장히 빨리 부패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에 일부러 여기를 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건 의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체를 갖다가 오랫동안 은닉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뜻하지 않은 게 있어서 이 상체가 유기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발견된 게 아닌가 이런 추정들을 해볼 수 있는 정황이거든요. 과거 사체를 이렇게 손상하고 절단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상은 저것을 이렇게 지고서 또는 들고서 가는 데에 사실은 10m가 그야말로 10km 같았다. 그렇죠. 이게 상당한 부담감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분명히 저 장소가 이 용의자에게는 일정한 지리적 또는 나름대로 연고감이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즉 그곳에서 일정한 생활을 했든 아니면 자기가 직업상의 지나가는 동선이었든 따라서 저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일단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장기 밀매와 관련된 사건은 저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보다는 주로 이제 사기 사건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일정한 장기의 신체 적합성이 맞느냐? 그래서 검사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사비를 이제 갖고서 이제 도망가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구체적으로 저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자체가 소위 말해서 적출을 해서 이식을 하는 것이 성공이 돼야 이 장기에 대한 상품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의사의 버금가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 식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체가 저렇게 나름대로 특정 부위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용의자는 칼과 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다. 뭐 이런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 뭐 참고적으로 장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 밀매의 사기 사건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장기를 기다리는 소위 말해서 대기 시간이 최근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최근에는 한 3년 반 정도까지 소요된다는 거죠. 그만큼 또 장기에 대한 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뭐 이용하는 사기 사건으로는 많이 되지만 사람을 그야말로 잡아서 그야말로 살해까지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진척을 못하고 장기화 조짐으로 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모든 수사의 시작이 피해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실종 신고가 있으면 그 실종 신고를 토대로 해서 이 피해자가 왜 실종이 됐을까 행적을 찾다 보면 범인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체가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지금처럼 이런 잔인하게 토막을 내서 시신을 은폐하려고 한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있어서 그 실종 또는 이제 범죄 단서가 있어서 그걸 찾다 보니 시체도 발견되고 범인도 발견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가장 힘든 것은 몸이 먼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도 밝혀내야 되고 피해자 밝혀내면 이제 범죄자를 찾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근데 이 몸에서 지금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참 막막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 뭐 괜한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지만 사실만 말씀을 드리려면 뭐 2년 전인가요?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지역하고 한 1km 지역 인접한다고 했습니다. 뭐 팔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 치안이나 방법이 좀 부족하거나 뭐 범죄 우발 지역 뭐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소적으로 그 범죄가 빈발하는 그 지역은 좀 익명성이 많이 보장되는 곳이거든요. 즉 그 이사 전출 전입이 이제 상당히 많거나 뭐 이런 곳 또는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쨌든 그 취약한 어두운 공간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제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뭐 오원춘 사건과 이것이 무슨 연계성을 갖는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끔찍하게 그때 오원춘 사건 자체도 그 시신 자체를 그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함에 있어서의 이른바 어떤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저 지역에 상당히 지금 많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매체에 대한 보도라든가 일단 한번 기억한 그 상황 자체를 이제 시민들이 쉽게 잊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원춘 사건과 소위 말해서 어떤 인류 캡슐 간의 그 관계 자체는 사실상 구체적인 뭐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히틀러도 이제 소시오패스였다고 합니다. 그 특징을 좀 알아봤더니요. 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또 성욕, 식욕, 승부욕이 상당히 강하다.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한다. 위험하거나 충동적인 일에 흥미를 느낀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분노감 같은 거를 감추지 못하고 그거를 표출하는데 상대방을 누군가를 공격하는데 전혀 죄의식을 못 느낀다. 죄책감을 못 느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설명 자체가 사실 뭐 사이코패스의 뭐 설명으로 저는 뭐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그 범죄자만 사이코패스냐. 그 일부 그 외국의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의 CEO 100명을 조사를 해서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을 했더니 사실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다. 뭐 이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설득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상대방 경쟁 기업의 어떤 아픔을 공감을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제품에 대해 있어서 뭐 과장 선전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 그야말로 그 카멜레온처럼 정글 같은 기업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그 사이코패스와 강력 범죄자가 유사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범죄자가 그야말로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범죄자를 키운 네. 우리 이 범죄자를 잉태한 사회 전체에도 이제 문제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네,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꼭 사이코패스에 매몰되기보다는 예. 이 사안의 구체적인 어떤 특징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또 좀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는데요. 전북 익산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흉기로 체벌을 가해서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드러나서 이제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해당 교사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체벌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한마디로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고 교무실로 불러서 이 흉기로 학생들을 때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해당 녹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 체벌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도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툭툭툭 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장난삼아서 이렇게 툭툭 하지 마라고 하니까 또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는 바로는 그 해당 교사가 단감 깎고 먹다고 단감 깎고 있다가 그 학생도 와갖고 이제 때렸다는 건데 이 아무리 학생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는 흉기를 든 그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방용 칼 물론 뒷자루이긴 하지만 뒷자루로 때리다가 어쨌든 칼을 들고 때리다가 결국 그 칼에 뭐 실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허벅지에 학생에게 자상까지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엽기적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이 생각이 좀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단감을 깎아 먹다가 그 칼 가지고 툭툭 치면서 했다는 건데 이 자체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체벌은 이게 교사들이 정말 체벌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교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체벌은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옆에 바로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들고 그냥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폭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다가 어떤 뭔가를 가할 때는 딱 정해진 그 회초리로만 그렇죠. 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에 가해지는 체벌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되는 거고요. 단감 깎아 먹다가 갖고 있는 칼로 툭툭 치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생각이 없는 처사인 거죠. 최소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인권 감수성이 있다면 아까 우리 그 인터뷰를 하셨던 그 경찰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인권 감수성이 있다면 어떤 걸로도 그 폭행을 하는 식으로 체벌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권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저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는 그 충분히 인권 헌장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라면 저런 일은 상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체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도치 않았던 그런 사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선생님이 때리면서 애를 상해를 입히려고 때리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은 감정도 올라가고 또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그 인권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권 헌장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그 20대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가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갖고 있던 그 손톱깎이에 있는 흉기로 휘둘러 갖고 이 버스 기사를 다치게 했고 버스가 또 사고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버스인데요. 여성이 타면서 동전을 넣었는데 아마 동전 소리가 상당히 버스기사 귀에는 거슬렸나 보다.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동전을 던지냐라고 했더니 이 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다시 버스기사에게 달려오더니 이 손톱깎이에 있었던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갖고 저렇게 버스기사를 4차례 찔러서 버스기사를 다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해당 여성이 일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우울증 얘기는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우울증으로 치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조금의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분노하는 사회로 이렇게 뭐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저건 조금 더 그 미시적인 뭐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걸어다니는 뭐 흉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정신보건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어쨌든 뭐 공조 체계를 해서 네. 저런 일이 그 발생하기 전에 그야말로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 이른바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 너무 상당히 뭐 막연한 복지보다는 예. 저런 어떤 위험 예방을 위한 어떤 그 정신 보건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뭐 치안 복지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제 우리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자체가 상당한 어떤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거가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미시적인 면에서도 세세한 복지가 좀 필요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꼭 어쨌든 뭐 일정한 뭐 물품을 뭐 나눠주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한 생활이라고 하는 담보 면에서 오히려 그 경찰이라든가 형사사법기관도 복지기관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분들을 사전에 어쨌든 발굴을 해서 발견해서 저런 일이 생기기 왜냐하면 지금 저 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뭐 20명, 30명이 타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그 손톱깎이 흉기가 목에 오게 되면은 뭐 회전도 못하고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러면 저것이 커다란 사회의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리 막는 그 차원에서 세세한 뭐 치안 복지적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교수님.